자, 이제 물리원 내용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물체 와열의 이동하고요. 전기 에너지의 이용 살펴볼 텐데, 이게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조금 문제로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생소하고 기억이 잘 안 나서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씩 내용은 그래도 체크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뜬금없이 가끔 하나도 안 낸 데서 나오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잘 숙지해 놓고 있도록 하십시오. 일단 열의 이동부터 먼저 살펴보면 열이 전달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먼저 살펴보면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 분자들의 직접적인 이동은 없지만 그 분자들을 통해서 물질 내에서 그 분자들의 충돌로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을 전도라고 합니다. 그 삶은 감자가 잘 익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쇠젓가락으로 이렇게 꼽아보면요, 잠깐 꼽아보고 이렇게 빼야지 계속 꼽은 상태에서 익었나 안 익었나 계속 쑤시다 보면 젓가락이 뜨거워집니다. 그게 그 전도가 되겠습니다. 젓가락의 그 분자들이 이동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분자들을 통해서 열이 전달되는 방식이 되겠고요. 반면에 분자들의 직접적인 이동에 의해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대류가 되겠습니다. 이 대류에는 자연대류와 강제대류가 있는데요. 자연대류는 온도에 따른 밀도 차이로 인한 순환인데, 어떤 공기 덩어리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가 온도가 올라가면 팽창합니다. 근데 팽창하더라도 질량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중력은 그대로 작용하는데, 팽창을 하게 되면 부피가 증가해서 부력이 커져가지고 상승하게 되고요. 반면에 온도가 내려가면 부피가 감소를 합니다. 그러면 밀도가 증가는 하지만 전체 질량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중력은 그대로인데 부력이 작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래쪽으로 압력이 생겨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대류 현상으로, 이제 기상 현상에서 바람이 부는 이유도 이 대류 때문에 바람이 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강제 대류는요, 선풍기나 펌프를 통해서 인공적으로 강제적으로 순환을 시키는 방식인데, 음식점에서 많이 씁니다. 요새 음식점에 보면 그 전기를 좀 아끼기 위해서 에어컨은 살짝 틀어놓고 그 에어 서큘레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차가운 공기를 직접적으로 이동시켜서 찬 공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하는 강제 대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에어 서큘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바람의 직진성이 강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분자가 직접적으로 멀리 이동하도록 이렇게 만든 장치가 에어 서큘레이터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하고 대류는 어쨌든 물질을 통해서 열이 전달되는 방식이고, 물질 없이 다이렉트로 열이 전달되는 방식으로 복사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레디에이션입니까? 복사. 전자기파 형태로 열 에너지가 이동하는 방식으로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 에너지는 100% 복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태양하고 지구 사이는 분자들이 거의 없죠. 거의 진공에 가깝기 때문에 복사에 의한 열로 에너지가 전달이 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이 이제 전도 대류 복사를 잘 요약한 그림인 것 같아요. 불 있는 곳에 쇠꼬챙이를 이렇게 쇠꼬챙이로 막 이걸 막 쑤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막 정리하고. 근데 이거 장갑 끼고 하죠. 왜냐하면 쇠꼬챙이를 통해서 그 분자들이 진동이 전달돼서 열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뜨거워지죠. 그리고 요 위에 손을 갖다 대면 따뜻하죠. 너무 가까이 갖다 대면 안 되고. 그거는 이제 여기 가열된 공기가 팽창하니까 부력이 커져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공기가 직접적으로 이동해가지고 손이 따뜻해지는 거고, 옆에 이렇게 갖다 댈 때는 실제적으로 공기 분자가 이동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전자기파 형태로 손으로 열 에너지가 전달이 되죠. 그걸 복사라고 합니다. 요 세 개를 잘 막으면 이제 보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온병 같은 경우에는 원리가 요 세 개를 잘 막으면 보온병이 되는 거죠. 일단 그 틈이 없도록 잘 메우면요. 틈이 없도록 보온병을 잘 만들면 대류하고 복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류하고 복사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열을 막을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에 이제 보온병의 관건은 틈을 어떻게든 잘 메우느냐 하고 전도를 잘 안 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전도가 잘 안 되게 하는 방법은 이제 열 전도율이 낮은 물질을 이용하는 거고요. 진공도 하나의 방법이 되어 있고요. 중간에 층을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 이제 진공이 어려우면 거기에 이제 공기층을 만들거나 공기 자체도 열 전도율이 낮은 편이거든요. 그 공기보다 더 열 전도율이 낮은 기체를 집어넣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전도율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제 보온이 되는 거죠. 그러면 따뜻한 물은 따뜻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차가운 물은 차가운 상태로 유지가 되고요. 일단 집안에서도 보면 베란다가 있는 이유도 요 보온 때문입니다. 전도 때문입니다. 전도. 베란다를 통해서 베란다에 있는 공기가 열 전도율이 낮은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바깥과의 전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열 출입을 막을 수가 있고요. 이중창도 마찬가지. 그 이중창 사이에 있는 공기층으로 이제 열 전도를 막는 거고요. 요새는 조금 더 발달해가지고 그 창문 자체가 그냥 창 자체가 그 안에 비어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안에 이제 열 전도율이 낮은 기체를 집어넣어가지고 창 그 유리 자체가 이제 이중창의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잠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잠열은 수문열이라고도 하고요. 잠수함 때 그 잠자를 쓰잖아요. 숨어서 가잖아. 수문열. 물질의 상태 변화 시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열인데 이 그래프부터 제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이건 물에 대한 그래프거든요. 물 1kg당 공급한 열량이 되고 이 세로축은 온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 물 1kg을 좀 많이 끓이는 거네. 물 1kg이 1리터거든요. 1리터를 하필이면 또 0도씨인 상태의 물을 집어넣어서 끓이기 시작했다라고 합시다. 그럼 0도씨인 물을 100도씨까지 온도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100kcal죠. 왜냐하면 물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1kcal라고 저기서 얘기하고 있나? 그렇기 때문에 물 1kg을 100도씨 올리려면 100kcal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라면을 끓여봐서 알겠지만 물이 끓는다고 해서 금방 기체로 다 바뀌는 건 아니죠. 예. 물이 끓기까지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지만 그 물이 완전히 기체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물이 100도씨가 된 상태에서 열을 가하게 되면 더 이상 100도씨에서 온도가 변하지 않는 이유가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 열 에너지가 물의 온도를 올리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물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데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물 분자를 이제 수증기 분자로 수증기 형태로 이제 바꾸게 되는데 이때 물 1kg 100도씨인 물 1kg을 완전히 수증기로 다 바꾸는 데 필요한 열량이 539kcal래요. 그러니까 물을 0도씨에서 100도씨까지 올리는 데 비해서 5배 이상 많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을 끓일 때까지 걸린 시간에 비해서 5배 이상의 시간을 들여야지 물이 완전히 증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잠열이 굉장히 크죠. 특히 물하고 수증기 사이의 잠열이 539kcal로 굉장히 큰 편이고요. 반면에 얼음하고 물 사이는 그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80kcal입니다. 그러니까 얼음 1kg을 완전히 물로 녹이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은 80kcal예요. 근데 물 1kg을 완전히 수증기로 바뀌는 데 필요한 열량은 539kcal가 됩니다. 그게 이제 잠열입니다. 물질의 상태 변화에 필요한 이제 열량. 근데 상태가 액체, 기체 상태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액체, 고체 상태로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잠열은 또 다를 수 있고요. 같은 물질이라도. 또 물질에 따라서 다르겠죠. 근데 그 잠열의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과정에 그 이름도 있고.
일단 고액기 이렇게 그려놓고요.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높은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높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에너지 중위하고 느낌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고체에서 액체가 되려면 에너지가 올라가야 되니까 잡열을 흡수해야 되죠. 네. 네, 잡열을 흡수해야 됩니다. 이때 이 과정을 융해라고 하고, 이때 그 고체가 액체로 되기 위해 필요한 그 열량을 융해열이라고 합니다. 보통 1kg당 필요한 열량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위가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 되고요. 그다음에 액체가 기체로 되는 과정을 기화라 그러고요. 이때 필요한 1kg당 필요한 열량을 기화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을 흡수해야지 에너지가 더 높은 상태로 가죠. 거꾸로 이제 기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되려면 열을 방출해야 되죠. 네. 이게 이제 액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액체에서 고체로 될 때도 에너지가 낮은 상태니까 열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응고라고 하고, 그때 방출하는 1kg당 방출한 열량을 응고열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체로는요, 일단 기화열하고 액화열은 같습니다. 그리고 융해열하고 응고열이 같고요. 근데 보통 보면은 기체하고 액체 사이에 변하는데 필요한 열량이, 잡열이 액체하고 고체 사이에 변하는데 필요한 잡열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냉난방에는 이제 요 열을 쓰고요, 기화열하고 액화열을 쓰고, 이 중에서 이제 냉방에 쓰이는 게 바로 요 기화열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냉방에 씁니다. 왜냐하면 요 냉매제 입장에서는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바뀐다는 것은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변은 열을 빼앗기는 거죠. 네.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냉장고에서 이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냉매제가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바뀌고 나면 다시 이걸 써야 되니까 기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바꿔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 주변은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열이 나죠, 냉장고에. 이거를 이제 난방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요새는 냉난방기가 일체형인 경우가 있죠. 이거는 이제 난방에 쓰일 수 있죠. 기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바뀌기 위해서 에너지가 낮아지니까 열을 방출해야 됩니다. 주변의 입장에서는 열을 얻게 되는 거죠, 주변은. 그러면 이제 따뜻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잡열을 이용해서 냉난방을 한다라는 거. 자, 이제 넘어가서 직류 전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요 직류 전동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 벡터의 크로스곱, 벡터곱을 좀 알아야 되고, 그걸 통해서 자기력을 알아야 되는데, 외적이라고도 하죠. 그거를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이게 대학교에서 배우겠지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 곱하기 B를 한 결과를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A 곱하기 B. 일단 요 A 벡터가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A 벡터를 B라고 적네. A 벡터. 그다음 B 벡터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고, 이때 A 곱하기 B를 한다라고 해봅시다. 여기 수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수직일 때는 A 곱하기 B 하면요. 0이요. 이거는 그거는 내적이고요. A 곱하기 B 하면 일단 크기는 AB가 됩니다. 맞아요. 예, AB가 되고, 방향을 어떻게 구하냐면, 그럼 오른손을 이용해서요. 오른손의 네 손가락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A 곱하기면 A 방향으로 오른손에 네 손가락을 해요. 그러면 손이 이렇게 되죠. 네. 예. 오른손을 하여튼 저쪽 방향으로 합니다. 오른손 네 손가락을.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오른손이 이쪽 방향을 향하겠죠. 그 상태에서 오른손을 돌리는데, 오른손 바닥 있죠, 바닥이 두 번째 벡터 방향을 향하도록 돌려요. 그럼 엄지가 어디를 향합니까? 그러니까 오른손의 네 손가락을 이 방향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손바닥을 두 번째 벡터 방향으로 돌려요. 오른손 엄지가 지면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방향이 되죠. 네.
그래서 이때 방향은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의 벡터가 됩니다. 크기는 a 곱하기 b가 되고. 그러니까 얘는 결과가 벡터가 됩니다. 벡터가. 근데 이렇게 그 딱 수직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a 벡터는 요 방향인데 b 벡터는 요런 방향이 있을 수 있죠. 네. 예.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오른손은 첫 번째 벡터 방향으로 합니다. 이때도 a 곱하기 b를 이렇게 하는 거죠. 네. b를 하는데 이때 크기는 또 요 사이 각도가 세타면은 ab 사인 세타가 돼요. 근데 이때 ab 사인 세타에서 b 사인 세타는 뭐냐면 결국에 요 크기가 됩니다. 요만큼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그 나머지 벡터와 나란한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 나눠 가지고 수직인 방향 성분을 곱해야 돼요. 이 경우에는. 예. 그 방향은 어떻게 보냐? 똑같은 방법입니다. 일단 첫 번째 벡터 방향으로 오른손을 뻗어요. 그다음 손바닥을요 돌립니다. 돌리는데 얘가 있는 방향으로 돌려요. 얘가 축을 유지한 채로 돌립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엄지는 수직을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두 벡터를 곱하면요, 일단 그 두 벡터를 곱한 결과는 요 두 벡터가 이루는 평면 있죠. 네. 두 벡터가 이루는 평면의 수직인 방향이 됩니다. 아. 마찬가지로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B 벡터가 이렇게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래도 방향은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됩니다. 이때 크기는 이제 B 벡터를 이렇게 분해해 가지고 수직인 방향 성분을 곱하면 되겠고요. 그럼 언제 방향이 바뀌느냐? 이제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B가 반대. B 벡터가 이렇게 있거나, 그죠? 아니면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으면, 예. 그러면 이제 오른손에 네 손가락을 이쪽으로 한 다음에 이번에 이렇게 돌려야 되죠. 네. 그럼 이 경우에는 이제 방향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됩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교에 가면은 바로 초반에 배우게 될 건 벡터를 꼭 해야 되니까 요새는 이제 보충 수업을 한다 하더라고. 본 수업을 2월달에 불러가지고 수학이 필요한데 잘 모르니까 이런 걸 가르치게 됩니다. 이걸로 이제 자기력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력은 어떻게 되느냐면 요 Q가요. 그러니까 전하를 띤 입자가 자기장 속에서 움직이면 자기력을 받거든요. 이때 이 자기력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이제 요게 전하량이고요. 요게 그 전하의 속도고, 요게 자기장이고, 요게 힘입니다.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자기장이 있는 영역에 자기장이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자기장이 요 방향으로 있는데요. 자기장이 있는 영역에서 전하를 띤 입자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쳐요. 이쪽 방향으로. 그러면 이제 자기력은 Q는 숫자입니다. 그냥 V 곱하기 B. 그러니까 V 곱하기 B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요 앞쪽 베타가 V잖아요. 그러니까 V 방향 오른손에 네 손가락을 향해요. 그 다음에 그 손바닥을 두 번째 벡터 방향으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엄지가 어딜 향해? 나오는 방향.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죠. 요게 이제 힘의 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력의 방향. 그래서 양전하가 이 공간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약간 이거는 외우는 방법으로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면은 외우는 방법이 요 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 모양이 V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양전하가 움직이는 방향. 아. 예. 그리고 얘는 자기장 B는요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죠. 그래서 네. 손바닥. 그리고 보통 엄지는 그 힘을 상징하죠. 이렇게 기억하면 자기력의 방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좀 억지스럽나? V. 잘 읽어지네요. V 방향. 바닥. 신기하게 근데 비읍이랑 B랑 비슷하게 생겼다, 그죠? 뭐 대답이 얘다 대답해줄게 약간 이런 뉘앙스인데. 아니야?
내가 베베 꼬인 건가? 자, 그럼 이제 직류 전동기를 설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 자고 있네요. 자, 여기 지금 그림이 생략되어 있는데 이거는 건전지 같은 데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이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요 전원 장치의 부호는 안 바뀌고요. 전극의 부호는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흐르는데 그리고 자기장은 오른쪽 방향으로 있고요. 그럼 요 오른쪽 도선부터 한번 살펴보면 네. 이 자기장의 방향은 일단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이고 자기장 빨간색으로 할까? 자기장의 방향이 오른쪽이고 전류의 방향은 이쪽이죠. 근데 전류가 양전하가 이동하는 방향이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속도의 방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요 속도 방향으로 오른손 네 손가락을 V를 만들어서 보내고 바닥 방향을 B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요 그림에서 화살표로 그린 방향이 곧 밑으로. 힘의 방향이 되죠. 네. 예. 그래서 오른쪽 도선은 아래쪽으로 힘을 받고요. 이쪽은 힘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속도의 방향하고 자기장 방향이 나란하면 자기력이 0입니다. 네. 수직 성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이제 자기장의 방향은 역시 오른쪽인데 이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죠. 네. 양전하가 이동하는 속도의 방향이 반대니까 위쪽. 이거 해보면은 자기력이 위쪽 방향이 됩니다. 오른손에 네 손가락을 V로 만들어서 이쪽으로 보내고 손바닥을 바닥 방향 B 방향으로 하면 힘의 방향 이 방향이 되죠. 그래서 얘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면요, 지금 요 브러쉬가 오른쪽에 연결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브러쉬가 왼쪽에 연결돼 있지, 그지? 네. 아, 정류자입니다. 미안합니다. 정류자가 이쪽 브러쉬에 연결돼 있고 이쪽 정류자가 왼쪽 브러쉬에 연결돼 있습니다. 근데 요 도선하고 요 브러쉬는 요 정류자는 고정돼 있고요. 요 도선하고 요 정류자는 고정되어 있어서 같이 돌아갑니다. 같이 돌아가서 요 사이에 틈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가 90도로 돌아가잖아요. 90도로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또 90도 돌아갈 때까지는 전류가 요렇게 계속 흐르니까 시계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아요. 자기력을 받는데 얘가 만약에 브러쉬가 없었다면, 브러쉬와 정류자가 없었다면, 정류자와 브러쉬가 없었다면 얘가 이 90도 돌아와서 딱 바뀌는 순간에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돼 버립니다. 전류의 방향이.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게 되고 왼쪽은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게 돼요. 그럼 자기력이 방향이 반대가 돼서 반바퀴 도는 동안에는 시계 방향으로 힘을 받고 반바퀴 도는 동안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고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안 돌아가잖아. 네. 맞아요. 그래서 요 정류자의 역할이 자기력의 방향을 한쪽 방향으로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반바퀴 돌아가도 이제 그러니까 얘랑 얘 상태를 보면요, 저 빨간색 부분이 여기로 넘어갔죠. 여기로 넘어갔고 파란색 부분이 여기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쪽 방향, 이쪽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대로. 네. 예. 그러면서 자기력의 방향은 그대로 또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반바퀴 돌아갈 때마다 이제 전류가 한 방향,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게끔 이게 정류자가 연결 부위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 방향으로 계속 돌아가는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게 이렇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 장난감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장난감 자동차에는 이제 그 건전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 정류자 부분이 있고요. 이 정류자 부분은 이게 접촉이 돼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접촉이 된 상태에서 돌아가야 되니까 마찰 때문에 마모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좀 중간중간에 구리스 같은 윤활유를 좀 발라줘야 되고요. 네. 이게 어쩔 수 없이 마모 때문에 수명이 짧은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좀 보완한 게 교류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선풍기 같은 경우는 교류 전동기고요. 얘는 직접적인 접촉이 그 축 말고는 없습니다. 정류자 같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교류 자체가 그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속 주기적으로 바꿔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바퀴 돌아갈 때마다 이제 부호를 바꿔주면 그거 자체가 정류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력의 방향이 한쪽 방향으로 계속 되게끔 얘는 전원장치 자체가 그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류 전동기는 정류자가 없고 마찰에 의한 마모가 없기 때문에 수명이 깁니다. 네. 일단 조명기구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조명기구는 이제 발달 과정이 백열전구, 형광등, LED 순으로 이제 발달을 하게 되고 갈수록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는 효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각각의 원리를 보면 백열전구는요. 백열전구 너 본 적 있나? 네. 어디서 봤어? 아니요. 그 박물관에서 보고 실제 생활하면서는 잘 못 봤죠. 보통 백열전구 모양인데 형광등이거나 LED 등인 경우가 많죠. 요즘은 백열전구 자체는 잘 없는데 백열전구는 그 필라멘트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게 되면 그 열에 의해서 빛이 나는 거를 이제 그 원리로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온도가 높아야 돼요. 그래서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기 에너지 중 많은 부분이 열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열을 쓰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백열전구는요, 손으로 잡아보면 손에 딜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형광등도 열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 형광등은 어느 부분이 좀 뜨겁냐면 가장자리가 좀 뜨겁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필라멘트가 있어요. 근데 이 필라멘트에서 가시광선이 방출되는 게 아니라 전자가 방출이 됩니다. 열 에너지를 얻은 전자가 그 전자가 그 형광등 안에 있는 수온증기의 수온 분자에 에너지를 전달하게 돼요. 수온 분자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서 들뜬 상태가 되고요. 근데 들뜬 상태로 올라갈 때는 빛 에너지 형태가 아니었지만 들뜬 상태에서 바다 상태로 갈 때는 빛 에너지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소리는 잘 회절되기 때문에 그 가리고 있어도 들린다. 그 뭐 3살 먹은 아도 아니고 원래 그 어린애가 숨바꼭질 할 때 자기 눈을 가리죠. 그러면 상대방도 안 보이는 줄 알고. 디즈니랜드. 디즈니랜드 어디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지 않았나 예전에? 그거 태어나기도 전인 것 같기도 한데. 자, 그 수은 어디까지 있노? 수은 증기가 이제 에너지를 얻어서 열전자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서 들뜬 상태가 됐다가 낮은 상태가 되면서 바닥 상태가 되면서 빛을 방출하는데 자외선을 방출합니다. 근데 자외선은 우리 눈에 안 보이죠? 네. 근데 이 자외선이 형광등 안쪽 내벽에 묻어 있는 형광 물질에 흡수가 돼요. 근데 형광 물질이 자외선을 흡수하면서 두 단계로 올라갑니다. 에너지 준위를 바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이제 내려올 때는 한 단계씩 이렇게 내려오면서 자외선보다 에너지가 낮은 상태인 가시광선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제 전위에 의해서는 에너지 손실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고, 요 필라멘트 열전자 방출할 때 좀 손실이 있으니까 손실이 있긴 한데 그래도 형광등보다는 열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백열전구보다는 열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백열전구보다는 효율이 좋습니다. 그보다 더 효율이 좋는 게 LED죠. LED. LED는 전자의 전위로부터 바로 빛이 나오기 때문에 열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빛 에너지로 바뀌는 비율이 높아서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LED 등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우리 학교도 이제 거의 다 LED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요 교실도 LED 등이죠. 근데 LED가 고장이 잘 안 난다는 또 장점이 있는데 이상하게 고장이 나더라. 가끔 이게 고장이 나더라고요. 왜 나지? 전열기는 별로 얘기할 게 없습니다. 전기 에너지가 이제 그 저항에 의해서 열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건데요. 전기장판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전기장판 고를 때 꼭 그거 알아보고 하십시오. 교류 전류를 사용하는 전기장판은 전자기파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직류로 바꿔서 쓰는 방식을 사야 됩니다. 직류는 이제 직류 전류 주위에는 자기장이 크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자기장의 변화가 없어서 전자기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식이 이제 좋습니다.
네, 소비 전력과 전력량 얘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하도록 할게요. 전력은 물리량으로 다른 이름으로 따지자면 이게 일률이 되겠고요. 파워입니다. 파워. 전력량은 에너지입니다. 네. 외우는 방법은 두자 세자 네, 이렇게 아. 기억을 하면 됩니다.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자, 이 일률은 보통 P라고 나타내고요. 파워. 에너지는 W로 나타내는데 요 일률이 시간당 전달되는 에너지, 시간당 소비하는 에너지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요 둘의 관계식은 요 일률에다가 곱하기 시간을 한 것이 바로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소비 전력은 보통 그 전자제품의 뒤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표시되어 있고 전력량은 전기요금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표에. 전력은 시간당 얼마나 에너지를 쓰느냐니까 이제 전자제품에 있는 거고요. 전력량은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이 에너지를 썼느냐. 그러니까 전기요금표에 있습니다. 소비 전력은 단위 시간당 소비하는 전기에너지, 전력량은 전기에너지의 사용량인데 이 둘의 관계식은 전력량은 소비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되는데 단위를 일상에서는 줄을 잘 안 쓰고요. 요 시간에다가 시간을 곱할 때 초를 곱하지 않고 아워를 곱합니다. 아워를 곱해서 그 와트시라고 그냥 읽습니다. 그냥 바로 그 숫자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예를 들어 100와트짜리 전구를 20시간 사용했다. 그럼 100 곱하기 100와트 곱하기 20시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0와트시가 됩니다. 2000와트시. 그걸 1000을 킬로로 바꿔서 2kW시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일상 그 생활에서 전기 요금표에는 킬로와트시 단위로 많이 나옵니다. 이걸 굳이 줄로 바꾸고 싶으면 요 아워 대신에 초로 바꾸면 와트 곱하기 초가 결국에 줄이거든요. 네. 그래서 1아워가 3600초니까 1와트시는 3600줄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고요. 이건 이제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이 다 어디 갔노? 끝. 아니 이게 끝 적어주세요. 끝. 아니 그 이 각종 전기요금표랑 이런 게 있는데 끝 적어주세요. 다음 시간에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아니 이거 얼마 안 걸려. 이거 왔어요. 이 가끔 이런 오류가 있더라. 자, 이거 하나씩 볼게요. 네. 이 뭐, 자, 전기요금표. 이게 몇 년 전에 우리 집에 전기요금표를 가져온 건데요. 24평형 아파트이고요. 이게 동일 면적 평균이 213kWh를 써서 27,000원 정도 요금이 나왔을 때 우리 집은 118kWh를 사용했고 10,000원 정도 요금이 나왔습니다. 싸죠? 근데 이게 비결은 집에 잘 있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2명밖에 없는데 둘 다 맞벌이를 하니까 낮 시간대엔 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또 뭐 야자 감독이다 뭐 하다 이러다 보면 이제 집에 잘 안 늦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쓰는데 그거 말고도 좀 어찌 보면은 저희가 딱 그 처음에 리모델링을 할 때 거실 등은 LED 등으로 했어요. 거실 등만. 왜냐면 생각해 보면 거실에서 가장 많은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평균보다는 훨씬 작은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자제품에 있는 소비 전력을 한번 보여줄 텐데요. 그러니까 전기요금표에는 이제 전력량이 나와 있죠, 킬로와트시. 네. 일단 제가 딱 보니까요, 자신이 있으면은 그냥 소비 전력을 그대로 표시해 놓고 있고, 좀 소비 전력이 많다 싶으면 숨겨 놓더라고. 일단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44W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4W고, 그다음 요 냉장고는요 좀 특이하던데요. 냉장고는 항상 켜져 있잖아. 항상 켜져 있으니까 뭐로 표시되어 있냐면 한 달에 총 얼마를 쓰느냐.
그러니까 한 32kWh를 쓴다 나와 있죠. 그리고 1년에 전기 요금을 얼마나 내느냐? 62,000원 정도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희 집이 120kWh를 썼으니까 냉장고가 한 30kWh를 썼고 한 90 정도를 쓴 거죠. 예, 90 정도를. 근데 이게 저희 집에 있는 TV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TV인데 42인치 LED TV인데 근데 LED LCD TV라 되어 있죠. 그건 이제 백라이트를 LED를 쓰고 빛을 나오고 안 나오고 하게 하는 건 액정으로 조절하는 이런 대부분의 LED TV가 그런 방식입니다. 42인치고요. 얘는 이제 자신이 있었나 봐. 90W라고 그냥 적어놨죠. 네.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 집에서 내가 아무것도 안 쓰고 냉장고랑 TV만 쓴다라고 했을 때 한 달 동안 TV를 몇 시간 켜놓은 게 되겠느냐 한번 생각해보니까 일단 아까 120kWh를 썼잖아. 네. 예, 총 한 달에 120kWh를 썼어요. 근데 이 중에서 냉장고가 30kWh 먹으니까 빼면은 90 정도가 남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90kWh는 90W짜리를 몇 시간 썼느냐죠. 그럼 이게 킬로아워를 쓴 거죠. 킬로아워니까 1000시간을 쓴 거죠. TV를 1000시간 동안 켜놓은 거예요. 하루가 25시간이라 치면 뭐 대충 계산하려고 그런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40일을 쓴 겁니다. 40일. 그러니까 내가 한 달 우리 집에서 한 달 동안 쓴 전기 에너지 양이 냉장고를 계속 켜놓고요. 그다음 TV는 한 40일 정도 켠 정도의 에너지를 이제 썼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안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또 웰이 또 다 어디 갔냐? 오늘 또 이상하네. 거기 있어요. 예. 그 뒤에 있는 건 아닙니까? 어? 붙어 있어요. 떼요. 지금 다 본 것 같은데. 네, 붙어 있어요. 다 본 것 같은데. 아 싫어. 다 붙어 있다. 오. 망했다 이거. 뒤에 이 웰이 쪼매해졌다. 참 힘드네. 오늘따라 이상하네 이게 생각. 요게 그 우리 학교에 제일 많은 TV예요. 오래된 TV. 늘 바꾸기 전에 TV. 얘가 이제 좀 그런 게 거시기한 게 이 소비 전력 표시 안 해놨어. 왜냐면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숨겨놨냐면 이 전격 입력 부분을 보면 되는데 전격 입력에 보면 전격 전압하고 전격 전류가 나와 있어요. 이제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전압하고 전류의 곱이거든요. 이거 곱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220 곱하기 한 이 정도 하면 되겠죠. 1.9니까. 그러면 440W예요. 와. 그러니까 선생님 집에 있는 TV보다 한 4-5배 더 에너지를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요새 바꾸는 TV예요. 바꾼 TV. 요새 바꾼 지 얼마 안 된 TV를 찍어봤거든요. 우리 학교에서. 얘는 똑같이 50인치짜리인데요. 얘는 95W죠. 그러니까 자신 있으니까 그냥 딱 이렇게 적어놓는 거죠. 92인치. 90W. 근데 요 TV가 제일 최신이더라고. 요 TV 보니까 50. 나중에 한번 보세요. 50. 요 TV는 55인치거든요. 예. 55인치인데 52W예요. 와. 얘가 이제 전기압 필요 없이 에어컨 저거 TV만 다 바꾸면 전기압 쓰겠네요. 네, 그게 그래서 실제로 어떤 유럽의 어떤 나라에서는 정책적으로 110W 미만의 TV를 권장을 하고 110W 이상의 TV가 있는 집은 세금을 더 내야 돼요. 네. 그렇게 이제 법으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TV가 제법 많이 전기를 쓰잖아요. 많이 켜놓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바뀌. 이게 나는 이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내가 수업하기 전에 이 뒤에 보더라 아이가. 그게 요게 내가 본 거 중에서 제일 최신 TV거든. 우리 학교에서. 여기 52W다. 깜짝 놀랐어요. 5인치 더 큰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효율적인 부분에서 계속 발달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인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로 물리원 우리 마무리 하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